부산 신항만 근처 매립지 공사 현장은 이른 새벽부터 부산스런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국달한 철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머리에 안전모를 쓴 인부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재를 나르고 있었죠. 쿵쾅거리는 소음과 뿌연 먼지 사이를 뚫고 고급스러운 은회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들어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중년의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해송건설의 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7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박 회장은 현장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골조 상태부터 콘크리트 품질, 저기 자재 창고까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거든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이민준 비서도 오늘 역시 회장님 뒤를 따르며 작은 수첩에 꼼꼼히 뭔가를 적고 있었죠. 민준 씨? 페인트 작업하는 데가 어디쯤인가? 회장님, B동 건물 뒤편 외벽입니다. 지금 한창 페인트 칠 중입니다요. 그래, 거기로 한번 가보세. 박 회장은 묵직한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공사장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운 매의 눈 같았고 손은 어느새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페인트 칠 구역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젊은 여성 하나가 높은 작업대 위에서 롤러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야무지게 틀어올리고 페인트 자국이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쓱 닦는 모습이 참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일에 집중할 때 지는 미간의 주름까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아니, 정확히는 지수. 그러니까 박 회장의 아내였던 김지수와 그냥 판박이었습니다. 지수는 20여 년 전 5살배기 따라 이 손을 잡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흥신소 사람도 붙여보고 실종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수색을 멈춘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회장 곁을 지키던 이민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지막이 대답했죠. 저기 저 직원 말이야. 이름이 뭔지 좀 알아봐 주게. 이민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까딱하고는 현장 감독이 있는 쪽으로 총총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작업대 위를 넋놓고 올려다봤습니다. 저 젊은 여성은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한 채 아래에서 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듯 연신 롤러를 움직여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었죠. 한참 뒤 그녀가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발밑에 작은 손목시계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것이 박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그 시계를 집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신기하게도 여전히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시계 뒷면에는 자그마한 글씨가 조심스레 새겨져 있었다. 우리 미나에게 아빠가. 그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자신이 어린 딸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딸 미나. 아니, 그녀는 지금 유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손이 파르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민준 씨. 네. 회장님. 그 아이. 아주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이름부터 나이.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모든 걸 말이야. 이민준 비서는 박 회장의 얼굴에 어린 긴장과 깊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저토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박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쥔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어린 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했죠. 20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깊은 후회,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다시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민준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받들어 곧장 현장 감독에게 향했습니다. 작업자 명단을 쭉 훑어보던 그는 페인트 칠 작업조에 속한 여성 중 하나가 바로 회장님이 찾던 그 인물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죠. 이름은 박유진, 나이는 29, 부양가족은 따로 없고 현재 공사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죠.
이민준 비서가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박철민 회장은 커다란 창가에 기대선 채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한쪽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음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먼지조차도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이민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넘기자 마침내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밝혀들었습니다. 박유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아주 작게 적힌 예전 이름. 박미나. 그 순간 박 회장의 입에서 났고 짧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래된 가족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앨범 표지를 조심스레 쓰다듬고는 사진 한 장을 가만히 꺼내 들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지수, 그리고 막돌이 지난 미나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나? 맞았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아주 조용하고도 간절하게 내뱉은 확신이었죠. 사진 속에서 작은 나비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웃던 미나의 미소는 오늘 그 페인트공 아가씨, 아니, 이제는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민준 씨, 예. 회장님, 유진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수는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이민준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병원에서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박유진 씨가 홀로 간병을 도맡았고 장례도 직접 치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에 묻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도 없이 홀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다 외롭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이민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 유진이가 어떤 기억을 품고 있을지 좀 더 알아봐주게.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는지 꼭 알고 싶네? 이민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 시계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흔적이자 스스로에게 남긴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집안의 불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시간들, 아내에게 가해졌던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말들, 애써 외면하고 괜찮을 거라 방관했던 자신의 무책임함까지 모든 기억들이 무거운 죄책감처럼 가슴을 꾹꾹 짓눌렀습니다. 유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다가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고 아내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왜 끝까지 숨어 지내야만 했던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박 회장은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따라 이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거를 철저히 숨겼던 누군가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유진이와 아내가 함께 머물렀던 공간, 그들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들, 분명 그 어딘가에 진실의 조각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은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페인트 냄새와 흙먼지가 뒤엉켜 떠다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작업 소음은 정오를 향해 가면서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철민 회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길을 따라 페인트 칠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계속 남아있었죠. 회장님,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이릅니다. 이민준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둘러보고 싶어서 그러네? 페인트 칠 구역에는 여전히 박유진이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외벽을 정성스레 칠하고 있는 그녀의 손놀림은 제법 익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방진복 소매 너머로 언뜻 드러난 가느다란 손목에는
아직도 그 작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낡고해진 가죽 밴드, 군데군데 벗겨진 도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각인까지. 박 회장은 그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물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박 회장과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또 현장 점검 나오셨어요? 그 물음에 박 회장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조심스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점심을 먹고 싶어서 왔네? 혹시 괜찮겠나?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식당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유진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슬쩍슬쩍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쩌면 오늘이 그 어떤 말이라도 꺼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천막으로 된 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조금 일찍 점심을 시작한 인부 몇몇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유진은 박 회장을 구석자리로 안내한 후 간소한 반찬 몇 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반찬은 좀 소박하지만 다 직접 만드신 거래요. 저도 가끔 같이 먹거든요. 해. 그녀가 내민 그릇에는 정갈하게 묻혀진 나물과 맛깔스러운 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 네? 그 손목시계 말인데 꽤 오래돼 보이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 유진은 잠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의 낡은 가죽 밴드를 부드럽게 매만지던 그녀는 이내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이 시계요. 이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제 5번째 생일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 말에 박 회장은 그만 목이 탁 메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고장이 여러 번 났는데도 차마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니요. 전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한 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뵈었던 기억은 있나요? 유진은 짧은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는 말을 고르려는 듯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회장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온 나라를 헤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며 그들을 애타게 찾으려 했는데 아내는 도대체 왜 딸에게 그런 말을 남긴 걸? 아이고,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유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회장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란 건 쉽게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가 버렸죠. 박 회장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녀의 시선 한 자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나야, 내가 그렇게 기억되며 살았구나. 식당에서 돌아온 박철민 회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 외곽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지만 박 회장의 시야에는 그 무엇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박유진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그 낡은 시계와 똑같은 모양의 시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책상에 앉은 박 회장은 아주 오래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던 시절, 아내 지수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딸 미나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기억의 뒤편에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늘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나의 친할머니는 지수를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미나가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싸늘하게 대했고, 그런 냉랭한 분위기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으로 그저 방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거실과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나와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제발, 우리를 찾지 마세요. 그 편지는 박 회장의 삶을 송두리째 두 동강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지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박 회장은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난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이민준입니다. 들어오게. 이민준 비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박유진 씨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친구분이자 지금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성함은 최순희 씨고 현재 영도구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지수와 유진이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씨가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지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장례를 준비할 때도 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지수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피해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겠군.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그 진실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이민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분의 입으로 지수와 미나? 아니,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맞을 거야.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영도구로 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낡은 빌라 앞에서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는 데는 고작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기까지는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죠.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박 회장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최순희 여사님, 되십니까? 저, 박철민입니다. 지수, 김지수 씨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이 살짝 열리자 자그맣고 수척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 드디어 오셨구먼.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무겁게 울렸습니다. 최순희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과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빌라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하게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자그마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찻잔 2개가 나란히 테이블 위에 준비되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찬물을 따르며 박철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드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꼭 오실 줄도 알았고요. 박 회장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수. 아니, 지수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함께하지 못했네요. 최순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신 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참 많이 그리워하기도 했지. 박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진 구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어리석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최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수는 처음부터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했어요. 특히 딸미나 지금의 유진이를 낳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시댁에서 어린 손녀에게까지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게지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박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찾긴 했더군요. 당신 딸아이를요. 전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수도 마지막에는 그걸 바랐던 것 같았거든요. 박 회장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수는 미나에게 제가 그 아이들을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정말 온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붙여가면서요. 아내와 딸을 다시 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스며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사실 처음 얼마 동안은 당신이 자길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혹시라도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기가 했던 그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게지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엄마로서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로서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당신에 대한 기억을 유진이에게도 조금씩 왜곡해서 말하게 된 거고요. 박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수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곁에 놓여있던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지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남긴 물건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르니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듯한 그림 한 장과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랑 놀고 싶어요라고 삐뚤빼뚤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죠. 철민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당신도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죠. 우리 미나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지수야,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었는지도. 최순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가 항상 내 아버지는 사실 널 무척 사랑했단다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여러 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유진이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직 당신을 향한 작은 여지는 남아있을 거예요. 박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전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전부 보여주고 싶어요. 최순희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심은 언젠가는 꼭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 후 회장실에서는 다시 박규진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박철민 회장은
수십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고 이민준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박유진 양에게 좀 전해주게. 회장이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이야. 이민준 비서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유진 씨가 혹시 이유라도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회장 개인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박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유진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해송건설 본사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내쉰 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오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유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 현장에서 입던 복장 그대로였고 헬멧은 벗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긴장한 탓인지 다소 굳어 있었고 두 눈에는 낯섦과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앉게. 박 회장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유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유진 양, 이 시계 혹시 기억하겠지?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선물한 거네. 자네가 5살 되던 해? 바로 네 생일에 말이야.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유진, 너의 진짜 이름은 박미나. 그리고 네, 아버지가 바로 나네.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네. 온 나라를 수소문했고 수년 동안 너희를 찾으려고 애썼지?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내가 필요 없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박 회장은 다급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정말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고 그 눈물은 이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당신 이름석자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그녀 앞에 힘없이 멈춰섰습니다. 네, 어머니는 아마 자신이 택했던 그 힘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게다. 너에게서 나를 잊게 하려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해였고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어. 미나야. 제 이름은 미나가 아니에요. 유진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 박유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울먹이며 회장실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에아프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텅 빈 정적 속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없이 쥐고 있던 시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는 깊이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이민준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붉어진 눈가를 슬쩍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수가 날 얼마나 원망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도 평생 그런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살아왔겠.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유진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누가 그 아이 곁을 지켜주었는지 아주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다 보여주고 싶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박유진은 회장실을 뛰쳐나온 후 한동안 멍하니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또 걸었죠. 마음속은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서늘한 혼란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입 밖으로 힘겹게 흘러나온 말은 마치 아주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흐릿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늘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최순희 할머니였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최순희 할머니 댁 주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거대한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한참 동안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작은 빌라. 최순희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유진의 방문에 놀란 듯 동그랗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 유진아 이게 웬일이냐. 오늘 현장 쉬는 날도 아니잖니. 유진은 애써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최순희 할머니는 유진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채식기도 전에 유진이 먼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송건설 회장님을 만났어요. 최순희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래요. 할머니. 맞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최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이. 네. 아버지란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어렴풋하게 품고 있던 작은 기대가 산산조각난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만 말했는데요. 최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 글썽한 유진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내 엄마는 네가 그런 답답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 너희 친할머니가 얼마나 모질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넌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겠지? 아주 조금은 기억나요? 어렴풋하게요. 유진은 슬픈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숨막히는 시댁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질식할 것 같다고 했어? 박 회장. 네, 아버지는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엔 자기 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 결국 지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렸단다. 근데 엄마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릴 찾지 않았다고. 우리가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최순희 할머니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마 지수. 네, 엄마의 마지막 남은 죄책감이었을 게다. 자신이 내린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겠지. 네가 점점 커가면서 혹시라도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설까 봐. 그게 덜컥 겁이 났던 걸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 깊은 슬픔과 애틋한 그리움이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최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지. 찾고 말고 사설 탐정까지 붙이고 온 나라를 몇 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단다.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내 엄마도 내게 그 이야기는 유진이에게 절대 꺼내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었어. 할머니는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전부 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한없이 미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 엄마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침묵이 한동안 무겁게 흘렀고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쩐지 조금은 단단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최순희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렴. 언제든 다시 찾아와도 괜찮으니께. 유진은 최순희 할머니의 집을 나와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들었던 그 믿기지 않는 말들, 그리고 방금 전 할머니에게서 들은 가슴 아픈 진실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서서히 높은 벽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루, 그리고 또 이틀.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박유진의 마음속을 휘젓던 것엔 소용돌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금 더는 외면하고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박철민 회장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해송건설 회장실 문 앞에 다시 선 유진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자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아니, 미나냐, 네가 온 게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툴지만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은 두 손에 손가락 끝을 꼭 모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최순희 할머니를 찾아갔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도 전부 다 들었어요. 박 회장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가 5살 되던 해 그 낡은 시계를 선물했을 때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시계 네 손목에 계속 있었다면서. 유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항상 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따뜻한 시간이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처럼 불편하거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한 안도의 침묵이었죠. 박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다시 꺼내 유진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야. 네가 아주 어릴 때 그린 그림이란다. 네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며? 서툴게 그린 그림. 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더구나. 유진은 상자를 열어 빛바랜 그림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조악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랑 놀고 싶어요 라고 적힌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유진의 눈가가 다시 촉촉하게 붉어졌습니다. 이걸 엄마가. 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너를 위해 평생 애썼. 나도 내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오랫동안 애썼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구나. 유진은 한동안 말없이 박 회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박 회장은 그녀의 눈을 가만히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뭐가 분명하단 말이냐? 유진은 아주 하지만 진심을 담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로서의 모습도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뜨거운 눈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수십 년을 간절하게 갈망했던 그 단어 하나가 마침내 그의 귓가에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 이제 그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라고 불리던 기억이 거의 없긴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여렸지만 단단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김지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말없이 묘비 앞에 주저앉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드디어 우리 미나를 찾았어. 너무 늦었지만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라도 우리 미나에게 다 해주려고 해. 하늘에서 날 좀 지켜봐 주게. 유진은 박 회장 옆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마음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요. 그날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렇게 다시 어렵게 이어진 인연은 이제 두 번 다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묘소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길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지난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박철민과 박미나 늦게나마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부녀의 그 이름 앞에는 길고 아팠던 상처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스한 사랑이 새롭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